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몸이 사실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와, 시작부터 엄청 도발적인 질문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지 고르고 친구한테 기꺼이 밥을 사고 심지어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그 모든 행동 밑바탕에 네. 수십억 년 동안 살아남은 아주 미세한 지배자들의 조종이 깔려 있다면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에서는 세계관을 산산조각날 아주 매력적이고 사뭇 진중한 논의의 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오늘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그 유명한 리처드 도킨스의 역작이죠. 이기적 유전자 40주년 기념판, 그리고 그에 얽힌 방대한 학술적 리뷰들입니다. 맞습니다. 진화생물학을 넘어서 과학사 전체의 지각 변동을 일으킨 선언문 같은 책이잖아요. 그렇죠. 이 자료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꽤 명확합니다. 1976년에 도킨스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부정하거나 완전히 갈아엎은 게 아니거든요. 진화론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다. 네. 그는 진화론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시각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시각의 전환이라는 말이 되게 흥미롭네요. 우리가 흔히 사자가 가재를 쫓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직관적으로 저 사자라는 개체가 살아남으려고 달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책은 그런 우리의 상식을 철저히 부수더라고요. 저자는 이걸 네커의 정육면체라는 시각적 착시현상에 비유하던데요. 네. 아주 유명한 비유죠. 종이에 그려진 2차원 선들을 계속 보다 보면 이게 앞으로 튀어나온 육면체로 보였다가 갑자기 뒤로 쑥 들어간 육면체로 확 뒤집혀 보이는 그 현상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동일한 자연현상이라는 잉크 자국을 보고 기존 학계는 개체나 집단이라는 프레임으로 세상을 봤던 거예요. 프레임이 달랐다. 네. 근데 렌즈의 초점을 확 낮춰서 가장 작은 단위로 내려가 보면 어떨까요? 진화의 진짜 주인공은 사자 한 마리, 나비 한 마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뭐죠? 생명의 진짜 주역은 끊임없이 자신을 복제해내는 복제자, 그러니까 바로 유전자입니다. 와,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유전자가 주인공이면 우리 인간을 포함한 동식물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의 위치가 애매해지죠.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러분과 우리의 몸은 그저 이 불멸의 복제자를 다음 세대로 안전하게 실어 나르기 위해 맹목적으로 프로그래밍된 임시 생존 기계이자 운반자에 불과하다는 거잖아요. 아주 차갑고 냉정한 정의죠. 저는 이 대목 읽으면서 약간 최신 자율주행 자동차가 떠올랐어요. 오, 자율주행 자동차요? 네, 우리는 막 스스로가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굳게 믿고 살지만 사실 우리는 자동차 그 자체일 뿐이고 진짜 목적지를 향해 코드를 짜고 차를 몰고 가는 건 우리 몸속에 깔려있는 유전자라는 소프트웨어라는 뜻 아닙니까? 야, 완벽한 비유네요. 차가 고장나서 폐차되더라도 그 소프트웨어는 복사본을 통해서 새로운 차로 끊임없이 옮겨 타는 거고요. 맞아요. 우리는 기껏해야 100년 남짓 살다 가지만 유전자는 지질학적 시간을 살아가는 불멸의 존재들이니까요. 이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책에 아주 유용한 비유가 하나 더 나옵니다. 어떤 비유죠? 우리 몸속의 수많은 유전자들을 조정 경기에 출전한 그 배를 젓는 선수들이라고 상상해 보시는 겁니다. 조정 경기 비유. 한 배에 탄 선수들은 경주에서 이기려고 막 완벽하게 협력해서 노를 젓잖아요. 우리 몸속의 유전자들도 하나의 생명체를 유지하려고 기가 막히게 협력하고요. 네, 겉보기에는 아주 조화롭죠. 근데 여기서 도킨스의 통찰이 번뜩이는 게 이 유전자 선수들이 막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서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동기가 전혀 달라요. 오직 자기 자신이 다음 세대라는 결승선에 무사히 도달하기 위해서 생존기계라는 같은 배에 탔기 때문에 철저히 이기적인 목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동기를 이해하는 게 이번 탐구의 핵심입니다. 코치, 그러니까 가혹한 자연 선택은 영어만 쓰는 선수, 독일어만 쓰는 선수를 막 무작위로 섞어 앉히지 않습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되면 배가 산으로 갈 테니까요. 그렇죠. 서로 소통이 잘 돼서 배를 가장 빨리 가게 만드는 조화로운 팀을 선발하겠죠. 유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하나하나는 오로지 자기 복제에만 관심이 있는 맹목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들이지만 이기적이지만 협력을 한다. 네, 다른 유전자들과 협력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튼튼한 생존 기계를 구축하는 유전자 풀만이 자연 선택의 칼날을 피해 살아남는 거니까요.
결국 생물학적인 완벽한 협력조차도 그 근원으로 내려가면 철저히 이기적인 생존 전략의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요, 바로 여기서 아주 거대한 모순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어떤 모순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전자가 오로지 자기 복제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라면 자연계에서 우리가 너무 흔하게 보는 그 숭고한 희생이나 이타주의는 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겁니다. 아, 네. 그 모순을 과학적으로 해체하는 과정이 이 책의 진정한 하이라이트죠. 일단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뭔데요? 바로 이기적이라는 단어의 정의입니다. 유전자가 막 뇌나 의식을 가지고 악당처럼 난 이기적으로 행동할 테야. 이렇게 도덕적 악의를 품는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의도나 감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결과만 놓고 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어떤 행동의 결과가 행위자의 생존 확률을 낮추고 다른 수혜자의 생존 확률을 높인다면 그건 이타적인 행동이고 그 반대라면 이기적인 행동인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남극의 황제 펭귄들 사례가 나오는데요. 바다 표범한테 잡아먹힐까 봐 얼음 가장자리에 잔뜩 모여서 서로 눈치만 봅니다. 그러다 심지어 앞에 펭귄을 물속으로 쓱 밀어 넣어버리려고까지 하죠. 와, 진짜 얄밉네요. 그건 명백한 이기적 결과군요. 반면에 극단적인 이타성의 사례들도 넘쳐납니다. 꿀벌의 일벌 아시죠? 네, 침 쏘고 죽는 일벌이요. 네, 둥지에 침입자가 나타나면 침을 쏘는 순간 내장이 파열되는 카미카제식 방어를 하면서 무리를 지키잖아요. 어미새가 날개 부러진 척 연기하는 것도 생각나네요. 포식자가 둥지에 오면 자기가 다친 척 땅바닥을 둥글면서 포식자를 유인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새끼를 구하는 엄청난 이타성이죠. 그렇죠. 이기적인 유전자가 조종하는 생존기계가 어떻게 이런 숭고한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이 미스테리를 푸는 열쇠가 바로 진화 생물학자 윌리엄 해밀턴의 혈연 선택 개념입니다. 혈연 선택이요? 네, 해밀턴의 규칙에 따르면 우리는 친척들과 특정 비율로 동일한 유전자를 공유합니다. 부모와 자식 그리고 친형제 자매 간에는 통계적으로 내 유전자의 딱 절반, 즉 50%를 공유하죠. 조카는 25%, 사촌은 12.5%, 뭐 이렇게 떨어지겠네요? 맞습니다. 잠깐만요. 그 말은 어미새가 새끼를 구하려고 목숨을 거는 이유가 도덕적으로 숭고한 모성애 때문이 아니라는 건가요? 네,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새끼의 몸속에 들어있는 나와 똑같은 복제 유전자 50%를 살려내기 위한 행동이라는 건데 새가 머릿속으로 분수 계산을 한다는 건 너무 억지 같은데요. 새가 의식적으로 수학 계산을 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연 선택을 거치면서 마치 컴퓨터 알고리즘처럼 자신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개체를 보호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생존 기계들이 유전자 풀에 더 많이 살아남았다는 뜻이죠. 진화의 결과로 남은 본능이다. 네, 유전자의 눈높이에서 냉정하게 한번 계산해 보죠. 내 생존기계 하나를 희생하더라도 나와 유전자를 50% 공유하는 형제 3명을 살릴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150%니까 남는 장사네요. 그렇죠. 혹은 12.5%를 공유하는 사촌 9명을 살릴 수 있다면요? 유전자 입장에서는 자신과 동일한 코드가 담긴 파일들이 더 많이 백업되는 거니까 하나를 희생해서 셋을 살리는 게 이득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개체 수중에서는 눈물겨운 희생이나 이타주의로 보이지만 유전자 전체의 관점에서는 자기 복제본의 숫자를 효율적으로 늘리기 위한 아주 고도로 계산된 이기적 생존 방식이라는 거네요. 정확히 그 지점이 다윈의 진화론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만든 핵심입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엄청난 오해들이 파생됐어요. 어떤 오해죠?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초판 1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문장 우리는 이기적으로 태어났다라는 구절 때문에 좀 불쾌감을 느끼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엔 그 문장만 떼어놓고 보고 인간의 이타성이나 사랑은 다 가짜고 우리는 뼛속까지 이기적이고 비열한 존재라고 비관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도킨스 본인도 40주년 기념판 서문에서 그 표현 쓴 걸 깊이 후회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진짜요? 본인이 쓴 걸 후회했어요? 네, 자신이 복제자인 유전자와 운반자인 개체를 독자들이 혼동하지 않게 더 철저히 분리해서 썼어야 했다고 인정했죠. 이기적이고 맹목적인 것은 유전자이지 그 유전자의 껍데기로 태어난 인간 자체가 도덕적으로 이기적이라는 뜻이 결코 아니었거든요. 오해나 깊을만 하네요. 심지어 도킨스는 책 제목 자체도 차라리 불멸의 유전자로 지었거나 오히려 책 내용의 상당 부분이 협력을 다루고 있으니까 협력적인 유전자로 지었어야 했다고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네, 혈연 간의 이타성은 유전자를 일정 비율 공유하니까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타인, 심지어 전혀 다른 종 사이에서도 기가 막히게 협력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이런 협력은 대체 어떻게 설명하죠? 논리가 자연스럽게 진화의 다음 단계로 확장되네요. 유전자를 전혀 공유하지 않는 타인 간의 협력을 설명하기 위해 이제 논의는 상호 이타주의와 존 메이나드 스미스의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 이른바 ESS라는 매혹적인 게임 이론으로 넘어갑니다. 그 새들의 상호 털고르기 시뮬레이션 모델, 이거 진짜 재밌죠? 네, 아주 흥미로운 모델이죠. 청취자 여러분, 새들은 혼자서 자기 머리 꼭대기에 붙은 진드기를 부리로 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긁어줘야만 살 수 있죠. 여기서 세 가지 성향을 가진 새들이 있다고 가정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남의 털을 무조건 긁어주며 돕는 봉입니다. 네, 호구라고도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남이 긁어주기만 바라고 절대 남을 돕지 않는 무조건적인 이기주의자, 사기꾼입니다. 이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힘도 안 들이고 진드기를 떼어내는 사기꾼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거든요. 무조건 착한 봉들을 착취하면서 엄청 번식하겠네요. 반면에 봉들은 진드기 병에 걸려 죽거나 착취만 당하다가 점점 사라질 거고요. 그럼 세상은 온통 사기꾼으로 뒤덮이겠네요. 근데 잠깐만요. 사기꾼들만 남은 세상에서는 아무도 서로 털을 안 골라주잖아요. 정확합니다. 결국 이기주의의 극치를 달리던 사기꾼들도 진드기 때문에 집단 폐사할 위기에 처하게 되겠네요. 이때 등장하는 세 번째 전략이 바로 이 반전의 핵심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름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어떤 이름이죠? 바로 원한을 품는 자입니다. 네. 조건부 협력자죠. 이들은 기본적으로 남의 털을 골라줍니다. 하지만 자신을 도와주지 않고 이득만 챙긴 사기꾼의 행동 패턴을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부터는 그 사기꾼을 철저히 외면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인간 사회의 직장 생활이나 인터넷 중고거래 리뷰 시스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은혜는 갚고 배신자는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철저히 응징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게 세대 교체가 일어나면 시뮬레이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돕는 봉은 착취당해 사라지고 사기꾼들은 원한을 품는 자들의 보이콧에 막혀서 아무도 털을 안 골라주니까 병들어 도태되겠죠. 결국 시간이 흐르면 상대방의 과거 행동을 기억하고 조건을 따지는 이 원한을 품는 자들의 전략만이 개체군을 장악하고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 ESS군요. 네, 무조건 착하고 이타적인 것이나 무조건 이기적인 게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이익을 주고받는 기억을 바탕으로 한 이 조건도 협력만이 이 가혹한 자연 선택 속에서 살아남아서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과학적인 증명인 거죠. 생물학적 유전자를 전혀 공유하지 않아도 호혜적인 네트워크가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보여주네요. 정말 놀라운 통찰이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물러나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전자, 생존기계, 혈연 선택, ESS 게임 이론, 네, 다 좋습니다. 근데 청취자 여러분, 이 맹목적이고 기계적인 생존 게임의 법칙을 우리 인간한테 100%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떤 점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아니, 인간은 복잡한 철학을 논하고 종교를 믿고 예술을 창조하잖아요. DNA의 생존 욕구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도의 문명이 존재하는데 말이죠. 도킨스도 그 한계를 아주 명확히 인지했습니다. 인간 특유의 문화를 설명하기 위해 기존의 유전자 개념만으로는 역부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래서 그는 과학사와 인문학 전체를 뒤흔든 전혀 새로운 복제자 개념을 제시하면서 엄청난 도약을 시도합니다. 생물학적 복제자가 유전자라면 문화적 복제자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죠. 바로 거기서 밈이라는 위대한 단어가 탄생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요즘 우리가 인터넷에서 이거 완전 밈이다 할 때 쓰는 그 단어의 오리지널 기원 말입니다. 네, 유전자가 정자나 난자를 매개로 물리적인 육체를 타고 세대를 이어간다면 밈은 인간의 뇌에서 뇌로 모방이라는 방식을 통해 번식하는 문화적 유전자입니다. 비의 멘도는 텔레비전 광고 멜로디부터 유행하는 패션 스타일, 심지어 거대한 종교적 믿음 체계나 정치적 이데올로기까지 모두가 밈에 해당하죠. 네, 전부 밈의 일종입니다. 이 논의가 진짜 소름 돋는 이유는 밈 역시 원시 바닷속의 유전자들처럼 철저히 이기적이고 맹목적인 생존 기제를 가진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맹목적이죠.
마치 컴퓨터 바이러스가 하드웨어 메모리를 장악하듯이 어떤 아이디어나 멜로디가 우리의 뇌라는 신경 회로를 숙주로 삼아서 끊임없이 자기 복제를 요구하는 정보 단위라는 거네요. 도킨스의 날카로운 통찰을 빛나는 대목입니다. 소크라테스나 베토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생물학적 유전자를 오늘날 누가 얼마나 물려받았는지는 알 길도 없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DNA 자체는 다 희석됐겠죠?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철학, 교향곡 9번의 멜로디, 예술적 기법이라는 민복합체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맹렬히 살아남아서 우리 뇌를 감염시키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청취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열렬히 방어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 신념이나 유행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그 신념을 퍼뜨리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저 그 강력한 밈이 여러분의 뇌를 복제를 위한 징검다리로 이용하고 있을 뿐일까요? 우리의 찬란한 문화적 성취조차 결국 밈들의 치열한 생존 투쟁의 결과물일 수 있다는 이 관점. 와, 이건 진짜 뒷목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 지독할 정도로 냉철하고 압도적인 관점 때문에 이 책은 과학계를 넘어서 정치, 경제, 철학계 전반에 거대한 충격과 심각한 오해들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맞아요. 학술적으로는 개체가 종 전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한다는 그 낭만적인 집단 선택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진화 생물학을 가장 정교하게 벼려내는 공헌을 했죠. 하지만 정치적, 철학적 파장은 꽤 복잡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좌파나 우파 어느 한쪽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당시 학술적 논쟁의 기록을 아주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네. 어떤 비판들이 있었죠? 출간 이후에 영국의 스티븐 로즈를 비롯한 비판자들은 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개념을 엄청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이 과학적 주장이 마거렛 대처의 신자유주의 정책이나 무한 경쟁 중심의 우파적 자본주의 사회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고 봤거든요. 인간 본성이 원래 이기적이고 경쟁적이라면 복지나 협력보다 극한의 경쟁이 당연한 자연의 법칙처럼 여겨질까 봐 우려한 거군요. 네, 하지만 존 메이나드 스미스 같은 학자들은 그렇다면 정치적 올바름을 위해 진화 생물학의 수학적 수식을 조작했어야 한단 말인가? 이렇게 반문하며 맞섰습니다. 도킨스도 40주년 기념판에서 분명히 선을 긋더라고요. 네, 어떻게 선을 그었죠? 이 책은 자연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관찰한 객관적인 서술일 뿐이지 우리 사회가 약육강식으로 흘러가도 좋다는 도덕적 정당화가 절대 아니라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건 과학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큰 경고를 남기는데요. 자연현상, 즉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당위를 도출해내는 이른바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과 당위를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책의 그 차갑고 비관적인 메시지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잃고 불면증에 시달렸다는 수많은 독자들의 편지에도 도킨스는 같은 대답을 내놓습니다. 우주의 진화 과정에 궁극적인 목적이 없다고 해서 우리 개개인이 살아가는 매일의 따뜻한 삶의 의미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심층 탐구의 거대한 여정을 하나로 꿰어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비록 DNA라는 불멸의 복제자를 다음 세대로 운반하기 위해 빚어진 맹목적인 생존 기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도킨스가 책 말미에서 남긴 희망의 메시지처럼 우리는 자연계에서 유일하게 의식적이고 미래를 내다보는 뇌를 가졌습니다. 진화의 원리를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진화의 속박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얻게 된 거죠. 생물학적 유전자와 문화적 복제자인 밈의 폭정에 반역할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맞아요. 유전자는 우리 몸에 끊임없이 번식하라고 막 충동질하지만 우리는 피임약을 발명해서 진화의 맹목적인 명령을 거부하잖아요. 그렇죠. 또 유전자는 우리에게 이기적으로 생존하라고 명하지만 우리는 아이들한테 이타성과 관용을 교육하고 생면부지의 타인을 위해 자선단체에 기부도 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행위들이 바로 우리가 이기적인 유전자의 지배에 순응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반역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문화적 유산과 이성이 생물학적 굴레를 넘어서는 힘을 갖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논의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의 뇌를 한 번 더 뒤 흔들어 놓을 마지막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13잠의 내용, 바로 유전자의 긴 팔, 즉 확장된 표현형이라는 개념인데요. 오, 아주 매력적인 주제로 마무리하시네요. 보통 우리는 유전자의 영향력이 내 피부 껍질 안,
그러니까 내 몸통 안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내 유전자가 내 몸을 만드니까요. 근데 자연계를 보면 이 상식이 철저히 무너집니다. 비버가 강을 막아서 거대한 댐을 짓는 행동은 비버 몸 안에 유전자가 발현된 결과지만 그 물리적 결과물은 비버의 몸 바깥에 아주 거대한 형태로 존재하잖아요. 뻐꾸기도 아주 좋은 예가 되죠. 아, 뻐꾸기 탕난이요. 남의 등지에 알을 낳고 새끼가 소리를 꽥꽥 질러서 양부모 새가 쉴 새 없이 먹이를 물어오게끔 조종하는 그 기생행위 말이죠. 네, 유전자의 영향력이 자기 개체라는 껍질을 뚫고 나와서 환경과 심지어 전혀 다른 개체의 신경계까지 길게 풀을 뻗어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유전자의 권력이 개체의 물리적 경계를 훌쩍 넘어서 바깥 세상으로 확장된다는 거네요. 네, 도킨스 본인도 스스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눈부신 통찰입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오늘 심층탐구를 끄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라는 개체의 경계는 내 피부 껍질까지일까요?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심지어 여러분의 생각은 정말 오롯이 여러분만의 것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너머, 환경 속 어딘가에 있는 또 다른 이기적인 유전자에 혹은 거대한 밈의 긴 팔에 이끌려서 조종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 심층탐구 여기서 마칩니다.